자,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기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이제 그 파산 절차에서 어떤 기구들이 있느냐 이건데 어,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구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정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관리위원회는 이제 절차의 적정,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어, 회생법원에 이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회생법원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게 서울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생법원이 없는 데는 그 지방법원에 각 지방법원의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방법원에 그래서 모든 지방법원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서울이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고 동서남북 있고 그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이런 동서남북 지원, 의정부 지원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된 거죠. 서울에 참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승격이 됐는데 서울에 회생법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들은 이제 그 회생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요. 다 회생법원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지원, 그러니까 서울의 동서남북 중앙 5개는 이 파산 회생 업무를 하지 않고 다 회생법원에서 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정부 지방법원이라든가 다른 지방법원들 있죠. 우리 이제 대전, 청주, 그 다음에 밑에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뭐 제주 뭐 이런 데서 다 그 이제 이게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죠 이제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거기에서는 요 이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강릉 강릉 있죠, 강릉. 강릉이 지원이거든요. 춘천지방법원. 그러니까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지방법원인데 그 강릉 지원이에요. 근데 강릉 지원에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업무를 강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강릉에서 춘천까지 가는 게 좀 힘들죠. 좀 힘들죠. 우리 이제 저 서산에서 대전 오는 거 하고는 다르죠. 서산에서 대전 오는 거야. 1시간 반이면 오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고속도로, 당진에서 영덕 가는 게 대전으로 가잖아요. 그걸로 하면, 어, 음, 음. 홍성 안에 들어가셨,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밑에, 그, 저기로 해서 바로 서산이거든요, 홍성에서. 그래서 한 30분이면 저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이면 그 대전까지 서산에 바로 올 거예요. 물론 이제 서산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에서는 이제 그 안 하고 이제 이 파산 관련된 사건은 다 그 본원에서 하니까. 그래서 해도 2시간 아니면 이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게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청남이니까 여기 2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문제될 저기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강원도는 저기 가운데 그냥 높은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다 다르더라고요. 강릉에 이번 여름에 강릉에 갔는데 비 진짜 많이 올 때 있잖아요. 막 그 막 비 들이붓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둘째가 둘째가 이제 이번 기회에 못 가면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바다를 구경하고 그럼 우리 대천 갈까 아니면 대천 갈까 저기 뭐 꼬치 갈까 서 태안 갈까 안면도 갈까 뭐 그랬는데 저기 꼭 동해 바다를 보고 싶다 해서 가는 날에 비가 오는데 막 그래서 비 올 때 있다가 이거 출발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좀 출발하니까 좀 비가 그치고 그랬는데 그 강릉 이렇게 해서 원주 횡성 원주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이제 그 영동 고속도로인가요? 거기 이렇게 오는데도 그 이제 조금 가는데 날씨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대관령 가니까 막 진짜 대관령 그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 파란 하늘. 대관령은 진짜 파란 하늘. 밑에는 비, 저기 뭐야. 저쪽은 이제 강릉 쪽은 비가 조금씩 개면서 되고 대관령은 막 하늘이 파랗고 그리고 넘어가면 평창인가요? 거긴 다시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평창부터 평택까지 막 들이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아마 이 중간에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업무를 그러니까 지원이지만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저희가 있어가지고 강릉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다 그러니까 본원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위원회는요, 이게 이제 뭐 절차의 적정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그렇죠. 이제 이 파산 문제, 회생 문제가 결국에 법원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법원 판사들, 그러니까 법관들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가이긴 하지만 이게 이게 주로 이제 그 회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보면 어떤 경영 전문가 또는 경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파산 회생 뭐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그 법률가가 좀 문외한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어떤 경영이나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라는 걸 그래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그런 어떤 전문성을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저기 보조를 받기 위한다고 할까 이런 건데 요 제도의 모델이 된 거는 미국의 US 트러스트 트러스티 US 트러스티라는 제도가 모델이 돼요. 그래서 US 트러스티 이게 한번 네, US 트러스티 쭉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지 들어오네요. 트러스티 프로그램.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제가 음, 여기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는 건데. 그래서 어, 예,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이 파산에 관한 사무가 연방 사무일 거예요. 그래서 연방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연방의 그 파산 제도의 어떤 진실성, 뭐 온전함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파산 당사자와 사적인 재산 수탁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죠?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사를 돕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이제 파산 범죄죠, 파산 범죄. 그래서 파산 사기라든가 사기, 그리고 이거 어뷰즈 하면 이게 남용인데, 남용, 오용, 뭐 남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범죄 유형인지는 저도 이제 조금 감은 안 오는데, 어떤 파산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 대해서 조력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게 저 이제 트러스티를 좀 모델로 해서 저거를 이제 근데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많이 이제 참작을 해서 어떤 설치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US 트러스티라고 하는 요건요. 이제 그 연방 공무원이고 임기가 5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면서 관리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법원 안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에서 15인의 그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이 사람들은 그 이제 회생 법원장이 위촉을 하는데,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기타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장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뭐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저기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등등 해서 쭉 이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관리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결국에 이제 그 관리인 또 뭐 이제 파산 관제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과 평가를 하고, 그래서 쭉 17조 1호에서 7호까지를 이렇게 정하고 있죠. 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회생법원, 그리고 회생법원이 없으면 그 지방법원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관리위원회였는데, 이 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 채권자 협의회는 이건 좀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채권자 협의회는 역시 이제 법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뭐냐면 채권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회사가 도산을 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채권자들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그 채권자들 중에
그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그, 그 소액 채권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소액 채권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자 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파산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파산 관제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감사 있죠?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런 행위들을 쭉 하고요. 채권자 협의회에서 그 이제 의결을 할 때는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협의회에서 좀 정확하게 이제 의사 의사를 이제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산 절차 신청에 관한 서류, 결정서, 감사 보고서, 기타 뭐 이제 주요 자료 사본을 이제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파산이 관제인입니다. 보통 이제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제인 이렇게 줄였죠. 이게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고요.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의견을 안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렇게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자연인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법인은 파산 관제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혹시 후견죠? 전에는 저기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했잖아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래서 사실 금치산 한정치산 얘기를 하는데 금치산은 보면 글자가 금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고 치는 다스릴 치자니까 관리한다는 거고 산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산자니까. 그래서 뭐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게 금지된 사람들이 금치산자죠. 그게 또 제한된 사람들이 한정치산자고. 그러면 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을 두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도 이제 바로 그 이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친권자가 없거나 뭐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했거나 뭐 친권을 그 이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후견인은 결국에 이제 그때까지 전에는 이제 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 후견인은 자연인이었죠. 보통 이제 그 가족이나 친족 중에 이렇게 후견인을 선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그 조금 이제 전문적인 그러니까 왜 그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활용이 안 되거든요.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그,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대상이.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그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
이제 같은 가족 중인데 가족에서 사람들이 이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오락가락한 건 나이 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재산을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이상한데 탕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 그 이제 선고를 받는 건데 그 그,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나이든 노인들이고, 그거를 그럼 금치산 그 선고를 그 법원에 이제 금치산 신청을 하는 거는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이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완전 폐륜, 그러니까 불효를 넘어서 폐륜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부모를 금치산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산도 못 하고 자기가 이제 하는 그 부모님 재산을 미리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빼돌리는. 그래서 후견인이 자식이 이제 부모 후견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 관리한다고 하면서 실제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다른 이제 형제 자매하고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폐륜적인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활용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활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후견제도로 바꾼 거거든요. 금치산자 없애고 한정치산자 없애고 거기 이제 그 성년 후견 제도를 이제 도입하면서 했던 건데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게 이제 후견인은 그 전에 한 명이었는데 후견인을 여러 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파산과 관련돼서도 파산 관제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요. 법인도 파산 관제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이제 355조 2항에 법인도 파산 관제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인데 물론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죠. 그러니까 감독, 법원이 또 감독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이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선임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지휘권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선임 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지휘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면 이 여러 명은 예를 들어서 5명을 선임했다라고 해보죠. 5명이 이 파산 절차에 파산 관제인이 돼서 이제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파산 관리 업무를 각 한 사람이 이제 네, 5명, 5명이 있어요. 5명이 5명이 있다면 이 파산과 관련된 업무를 이 사람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혼자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느냐? 여러 명일 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이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대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 5명이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히 이게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산법에서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360조 1항에 파산 관제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공동의 의미. 공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 명일 때, 예를 들어 5명일 때는 5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뭘 함께 해야 되는 건지. 그죠? 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개별적인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공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어, 한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결정이라든가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그리고 이제 이 여러 명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결국에 그 법원에서 업무를 이제 분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분장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를 이렇게 쭉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업무 이제 분장을 하게 되면 그 담당하게 된 업무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파산관제인의 어떤 그 역할이나 권한은 결국에 이 파산재단을, 그러니까 이제 그 파산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전 재산은 그 이제 파산 재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저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파산관제인은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이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하고 법인이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건 로펌에서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법률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파산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는 선관주의 의무,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361조에 있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하고요. 파산관제인이 주의를 게을리한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제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때 보통 이제 한 사람이면 그 회사 보면 큰 기업, 큰 대기업 한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파산 관제인이 한 사람이면 혼자서 다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파산관제인 대리라고 하는데 파산관제인 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책임으로라는 말은요. 자기의 책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대리인은 파산관제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 감독상에 그 모든 주의를 다 기울였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그래도 대리인의 어떤 그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파산관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선임 감독상에 그 선임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람을 감독하는데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어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제인은 대리인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책임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그래서 이제 그 대리인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은요,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그리고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대리는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제인이 행하는 그 직무 전반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무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정 사무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굳이 뭐 이제 법원 허가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저기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사무에 대한 건 언제든지 선임해서 그 일을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파산관제인 대리의 경우에는 관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데 대한 그 포괄적인 대리권이 수여되는 그런 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파산관제인은 이제 그 이제 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임할 수 있고요. 자기가 그만두는 사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집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감사위원회 신청이 있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관제인이 그러니까 그 직무가 딱 종료한 경우에 어떤 급박한 종료하면 다 이렇게 스톱하고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다 파산관제인이 어떤 그 이제 사임, 해임 뭐 등등 해서 그래서 그 임무가 딱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그게 이제 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임 사무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이제 수임인이 이제 위임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어떤 그 위임 업무에 대해서 계속 그 이제 사무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음 사람이 선임돼서 그 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저 맡은 사무를 집행을 해야 해요. 파산관제인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파산관제인이라는 걸 뒀는데 파산관제인을 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파산관제인의 어떤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성격. 그러니까 지위가 뭐냐라는 건데 이 견해들이 조금 쭉 나뉩니다. 그래서 그 파산관제인을 그 대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 대리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파산과 관련된 그 당사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잖아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니까 파산관제인이 어떤 대리인이라면 누구의 대리인이냐? 채무자를 대리하는 거냐, 아니면 채권자를 대리하는 거냐, 뭐 이런 어, 음, 다시 이제 나누자면 이제 그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게 아니라 대리가 아니라 어떤 그냥 직무라는 거죠. 파산 절차에 있어서 어떤 그 수행하는 직무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쭉 견해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파산 관제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기 있죠. 파산 선고가 되기 전까지, 파산 선고가 되면 이제 채무자는요, 자기 그 파산 재단을 구성해야 하는 그 재산을 전부 이제 자기가 관리 못해요. 처분 못합니다. 채무자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재산이지만 이게 내 재산을 내가 이제 그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거 있죠. 그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빼돌리는 거죠. 재산을.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 둘이 또 이제 보통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죠. 마치 이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민법 110조인가요? 통정 허위 표시가 108조인가? 근데 이제 서로 통정이라는 건요. 정을 통하는 우리 이제 일상 용어에서는 일상 용어에서는 통정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의미로 그런 의미로 정을 통하는 거 그런 불륜의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할 때 이제 통정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뭐랄까 서로 모의 이제 짜는 거죠. 짜는 거. 서로 짜는 거. 통정했다. 그러면 서로 짰다라는 거. 짰다. 짜고서 이제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서로 짜고서 그 실제 의사표시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부동산을 내가 너한테 그냥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표시, 증여를 하겠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 속마음, 또뭐 진의, 그러니까 내 그 실제 마음은 증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공짜로 주면은 막 세금도 많이 붙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돈 받고 파는 것처럼 매매 계약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 실제 생각 속에 있는 마음은,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의사는 증여의 의사 표시인데, 속에 있는 건 증여의 의사 표시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겉으로 있는 거는, 그죠? 마치 돈을 받고 파는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가장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이거 통정 허위 표시는 이거 무효예요. 무효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다만 이 무효인 법률 관계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 이제 물건을 공짜로 부동산을 공짜로 증여를 하는데, 사실은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이제 가장을 한 거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이거를 또 C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 C라는 사람은 다시 그거를 또 D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처음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잖아요. 서로 짜고 친 가짜니까 이게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이그 매매 계약을 이유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게 무효라는 거죠. 그 원인 무효예요. 그럼 말소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저 이제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과 뭐 소유권 이전과 뭐 등기된 게 다 무효라고, 그래서 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그 B로부터 그 부동산을 산 C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효니까 이거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그 C로부터 부동산을 또 산 D도 무효가 되는 거죠. D가 산 것도. 다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뭐 이제 주택이든 토지든 지금 그걸 사가지고 내 거라고 잘 갖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효라고 하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원래 주인, 옛날 주인이 저렇게 뭐 이제 가짜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약한 것도 무효니까 부동산을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죠. 그리고 혼란이 발생하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진짜 모르고 이게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고 산 C라든가 D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거래는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몰랐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건 무효라고 하더라도. A와 B 사이의 계약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무효라고 하더라도 C와 D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는 좀 정당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약을 해서 산 거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왜냐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단으로 파산 관제인의 관리 처분하에 들어가니까 파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의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서 그 재산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그건 무효니까 그걸 다시 파산관제는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뺏어 와야죠. 파산관제인이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이런 거 다 밝혀가지고 다시 이제 그 파산재단으로 다시 흡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그 제3자가 파산관제인은 그러니까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어떤 통정 허위 표시 이 관계에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인가라는 거죠. 파산관제인이 선의의 제3자라면 이제 그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바로 파산관제인의 제3자성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제3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들다고 하고요. 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제 보통 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처럼 그런 제3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웬만해서는 다 그냥 제3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A, B의 이제 거짓말 속임수에 대해서 그 파산관제인이 이제 C나 D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례들을 쭉 보면은 그래서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도 있고 얘가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 있죠. 사기 강박 뭐 이런 경우 사기 예, 속여서 이제 사기라든가 뭐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양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좀 다양하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파산관제인은 대체로 제3자로 인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인데 채권자 집회는요. 이 그 채권자 집회는 그 이제 예. 이게 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있는 어떤 채권자의 자치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 집회의 성격이 뭐냐, 요 문제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채권자들이 그냥 사실상 그냥 모여있는 집합체라는 거죠. 어떤 사실상이나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률과는 다른 사실상 법률상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마주치는 그런 어떤 이제 사실상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채권자들의 모임. 그래서 사실상 집합체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저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나면 이 파산 재단의 저기 있죠. 채권자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 법인이 되려면 어떤 법인으로서의 실체성, 그러니까 사단으로서의 실체성, 그러니까 단체로서의 실체성을 좀 갖추고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리고 이제 설립 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어, 주무관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못 받으면 이제 어떤 법인격 없는
이제 사단이 되는 거죠. 단체가 되는 거예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되는데, 이 채권자 집단은 일종의 법인격이 없는 그런 사단이라는 겁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고, 그러니까 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어떤 인데요. 일단 우리 이제 법인이든 아니면 법인격이 있든 없든 이게 단체는 단체로서의 어떤 이제 특징을 갖는데요. 그리고 단체로서의 어떤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또는 단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체라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제일 먼저는 단체라고 하면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죠. 몇 명일까요? 2명 이상이요. 그죠? 노동조합 전에 좀 노동조합 왜 실질적 요건에서 노동조 조합원 수 단체로서의 2명, 2명 이상이면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어떤 그 구성원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체를 규율하는 단체의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규범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동관이라고 많이 하고, 정관, 또는 뭐 이제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규칙, 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그런 규범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규범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체는 그 단체라는 것은 무형이잖아요. 형태가 없는 적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 자체가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그 단체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밥 먹으면 이렇게 소화하는 걸 소화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기관.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심장과 이제 혈관 이런 것도 순환기관, 호흡기관 하는 걸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담당하는 저기를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 사단 역시 그런 기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꼭 필요한 게 어떤 기관이 필요할까요?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기관이 필요하죠. 의사결정 기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이제 집행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지,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하는 어떤 감사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이라든가 집행기관, 감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 전체를 하나의 이제 단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이해를 하면서, 그럼 채권자 집회는 결국에 하나의 어떤 그 채권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격 없는 채권자 단체의 어떤 의결 기관으로서 이해를 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단의 기관으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좀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 좀 골치 아프고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저런 문제들이 그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 얽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또 뭐 저기 이제 파산재단에서 파산재단의 성격이 뭐냐 이런 문제에서 또 얽혀가지고 문제가 드러나고 막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뭐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자 집회가 하는 역할은요. 그래서 중요 사항이라고 했는데 채권자 집회가 중요 사항이 중요 사항이 중요 사항이 법 조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요. 결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또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하는 그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법원이 소집해요. 그래서 그 1회 있죠, 1회. 맨 처음에 1회 채권자 집회는 파산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1회 집회를 소집을 합니다. 보통 파산 선고 후 4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1회 첫 번째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파산 승부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 관제인이나 뭐 감사위원회 신청이 있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자 집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1인 1표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기 의결한다라고 하면 1인 1표씩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표씩 하는데 이제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아니죠. 사람 수가 아니라 주식 수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 액수에 따라서 채권 액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채권 액수가 높은 사람의 표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채권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의결을 할 때도 뭐 이제 과반수니 다수결이니 뭐 이런 저기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할 때도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해요.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파산 채권자들의 총 채권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전체 채권자가 아니라 출석한 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 액수의 총 채권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과반수라고 하긴 그렇고 과반 액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중에는 조금 이제 결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이제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의하는 사안이죠. 그냥 포괄적으로는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날 이제 의결해야 하는 그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특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을 의결하는 데는 이제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글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 구경은 못 해봤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저기입니다. 이제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이제 이 감사 그러니까 이 파산관제인하고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은 반드시 반드시 둬야 되는 거고 채권자 집회도 이거 반드시 소집을 열어야 됩니다. 구성 채권자 협회 채권자 그 이제 집회 이거 반드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파산 선고를 할 때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제1차 채권자 집회 기일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차 채권자 집회 1차 그 기일에 이제 채권자들이 출석을 해서 감사위원을 좀 이제 감사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면 그때 이제 그 감사를 둘 거냐 말 거냐, 감사위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1차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두는데 저기 이제 감사위원은 채권자 집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권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될 수가 있겠죠. 채권자 집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나 아니네. 파산관계와 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채권자 중에 선임하지 못하고요. 채권자 중에 선임하지 못하고 법률이나 경영 전문가, 그러니까 주로 변호사나 이제 공인회계사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선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 집회에서 선임 결의를 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이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인원수는 인원수는 이제 제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이상이 되면 감사위원이 3명 이상이 되면 그 직무집행을 할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위원들끼리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감사니까 제일 중요한 직무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독하는 역할을 감독하는.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직무집행을 좀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의 직무를 좀 보조하는 성격의 직무도 한다라고 해요. 자, 채권자 집회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하는 거 역시 채권자 집회에서 해임을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해임을 하고요. 이 법원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파산관제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보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같은 것도 이제 지급을 받는데 특별보상금 이렇게 받는데 감사위원도 역시 같이 보수라든가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참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